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중국에서 정상 외교를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 운명은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중을 민주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만들어낸 새해 종합 선물 세트였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한령, 북핵, 서해 구조물에 대해 중국이 사실상 답을 하지 않았다면서 중국 입장을 대통령이 대변하고 줄 잘 서라는 경고만 들은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는 12일부터 시작될 1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천헌금 주수 의혹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정치 현안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이번 주 인터뷰 코너에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진단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 외교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프닝 멘트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정상외교 성과 두고 여야 입장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은 이번 방중외교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한중 간의 여러 현안들이 빠르게 크게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는 선방한 회담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한한령 해제 같은 경우는 그게 사실 중국이 한한령을 하게 된 계기가 다 아시다시피 사드 배치에 있었던 것이고 이게 군사 안보적 문제하고 결부돼 있기 때문에 네. 한한령을 빨리 해제하려고 욕심을 내게 되면 군사 안보적으로 또 한국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그나마 방법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잘된 회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답변을 못 얻어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북핵 문제는 오히려 중국에 매달리게 되면 중국이 그걸 거꾸로 레버리지를 써서 한국에게 추가적인 그 무리한 요구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북핵 문제는 어차피 미국 북한의 결단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국의 중재자를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너무 바라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부분에서 현재 성과가 나기는 애초부터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좀 참작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서해 구조물 같은 경우는 성에는 안 차더라도 이걸 앞으로 논의하기로 한 것이 성과라고 보거든요. 예전에 한일 어업협정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이 협정에 대해서 당시 야당이 상당히 반발을 했었지만 그런 논의 끝에 그 해역에서의 어떤 한일 간 어선 충돌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도 서해 구조물도 일단 논의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김기흥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 새해 종합 선물 세트를 줬다고 하는데 전 받은 게 없어가지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국 쪽과 어떤 협상을 통해서 실무적인 게 어떤 게 실제적인 게 있느냐. 서해 구조물 관련해서 중국은 2018년부터 이른바 구조물을 16개 알박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네. 양식장 그 관리 시설이 얘기하지만 이게 서해 처음 하는 게 아니죠. 중국이 남중국해 그쪽에서 본인들의 어떤 해상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뚜렷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는 건 일종의 선의에 기초하지만 기본적으로 비례적인 원칙을 상호 호혜적인 원칙을 두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경한 입장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똑같이 구조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본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합의된 게 없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기자들과 이제 그 간담회를 통해서 뒷얘기를 좀 전하는데 구조물도 아니고 관리 시설을 뭔가 철수시키겠다. 그 말은 결국은 시진핑 주석이 한다니까 진짜 하는 줄 알더라. 이런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무것도 된 게 아니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영토에 관련된 문제고 잠정 수치 수역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을 그으면 된다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선을 그으면 저야 좋죠. 근데 중국이 이제까지 했던 맥락과 배경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해안선의 어떤 길이와 인구에 비례해서 본인들이 더 넓은 바다를 가져야 된다고 유엔의 어떤 협약을 어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욕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중간에 선을 그으면 된다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비핵화라는 지점은 뭐냐면 북한에 관련돼서 중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냥 상징적인 차원이라도 이제까지 해왔던 것인데 이런 것조차 제대로 논의가 안 됐다는 거고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다. 이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잘못해서 북한이 뭐를 개발한다? 북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청 불안했을 것이다.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6.25 전쟁 이후에 끊임없는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 습격, 아웅산 테러, 칼기 폭파, 천안함 폭진, 연편도 포격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걸 봤을 때 국민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요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북한이 우리 때문에 되게 불안했을 거다. 이게 뭐 어떤 평화 모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큰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예를 들어서 6.25 이후에 뭐 연평도발 쭉 나온 것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지금은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우리 머릿맛에 있거든요. 자, 그런데 북한이 우리 때문에 많이 불안했을 거다. 이런 발언은 뭐 상관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인 평론가님. 근데 북한이 저지른 잘못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쪽의 잘못을 사과하지 않는다. 혹은 뭐 사과는 아니더라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치면은 우리는 매 시간 북한의 무인기를 날려도 돼요. 북한이 잘못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빛을 받는다는 심정으로 계속 보내도 되는 건가? 그건 아닌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차원보다는 대통령이 어떤 종합적인 네. 판단을 해서 어떤 멘트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하실 텐데 그런 부분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없나? 뭐 그러니까 대통령의 멘트에 대해서 묻는 그 겁니다. 소지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으니까 또 종북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를 한 것인데 네. 이거는 이제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민주적으로나 경제력으로나 우월한 체제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닫혀 있는 사회고 한국은 개방적인 국가거든요. 그런 나라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야 된다. 저쪽에 비하면 훨씬 작은 잘못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출발하는 것. 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너네 입장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배려하고 있다. 역지사지 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피력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언사는 필요한 것이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도 예전에 남북정상회담 하기 전에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유능한 지도자다 이런 칭찬을 국제적으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로 마음을 움직이는 시도는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시도는 뭐 크게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않는 대로 한국은 국방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응징하거나 맞서는 이런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무슨 뭐 한국의 질서를 흔든다거나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 네. 정부에 있어서 네, 짤막하게. 하나만 말씀하겠습니다. 지금의 핵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원죄가 있다고 보는데 DJ 정부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정부 때는 핵은 북한의 어떻게 보면 자위적인 행태다. 북한의 내재적 접근법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비핵화 의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은 핵을 고도화시켰고요. 지금 현실은 우리가 핵을 머리맡에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원칙이 없이 결국 대화와 타협이라는 그건 사실상의 뒷전으로 하고 사실상 북한의 핵을 용인케 하는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조금 더 의문되는 거를 추가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 북한과의 우리 역사가 있지만 지금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호혜 협력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된다. 이거하고 북한이 우리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다라는 거를 만약에 연평해전 전사자 가족이나 그런 어떤 그 뭐 6.25는 너무 오래전 일이니까 그런 분들까지도 고려했을 때는
대통령의 한마디는 조금 더 뭐 북한과 어떤 좀 긴밀하게 대화하자는 이거면 모두 다 익스큐즈 되는가?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북한 입장을 고려해서 한 말은 네. 무인기라든지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도발 행위에 대해서 국한해서 하는 말이고 연평해전이나 한국전쟁에 대한 우리 사회 평가는 이미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는 심지어는 한때는 그 논란이 있었던 천안함 폭침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음모론이나 이런 것들 주장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한국전쟁이라든지 북한의 이런 죄를 덮으려고 한다라고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네. 북한이 뭘 퍼준 것도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오히려 우리의 그 잠깐 있었던 도발 행위가 북한에게 빌미를 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명분을 위해서 그 빌미를 제거하는 네. 그런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덧붙이자면 아까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한 민주당 정부의 원죄를 얘기를 하셨는데 북핵 실험 6번 중에 4번이 국민의힘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굳이 여야 중에 누가 더 책임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것도 뭐 하지만 같이 공동 책임이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불안했을 거다 하고 좀 연관될 수도 있는 질문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서해 구조물 관련해서 뭐 우리 쪽으로 조금 넘어와 있고 이게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뭐 그런 취지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어떤 보기에 따라서 어떨지 모르지만 아주 독단적으로 우리 의사 자의적으로 그 해상에 설치한 거거든요.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 그런 그 어떤 그 발언들이 어떤 중국과 좀 이렇게 부드럽게 지내자는 그런 취지가 깔려 있다는 건 이해하더라도 중국 대변인처럼 그렇게 얘기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이런 비판도 나와요. 글쎄요, 근데 뭐 대변인 같이 얘기했다고 네. 보지는 않고요. 뭐 중국 쪽에서도 몇 개 철수한다더라라고 했는데 물론 그게 안 지켜지게 되면은 타격을 입겠지만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입니다. 이 네. 상태에서 시진핑 주석이 내 마음처럼 좀 안 들어주더라라고 불만을 토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중국한테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네도 앞으로도 이 논의를 충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넌지시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이 회담에서 의견에 접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중국과 웃는 얼굴로 대화를 할 필요도 있겠지만 또 한편 압박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 압박은 또 조용하게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다. 아까 김기영 대변인께서 지적하시길 국제 규범까지 무시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 이쪽하고 이 구조물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긴밀하게 협력하는 그런 절차도 또 한국 정부가 밟아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만 우리 쪽으로 짧게 살짝 들어와 있다 이런 부분 발언은 말이 어떻게 안 보셨어요? 되죠. 대한민국 대통령의 당연히 해야 될 게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 영토, 주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쪽으로 약간 들어와 있다. 그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것들이 서로 논쟁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업 활동만 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그걸 어기고 있잖아요. 구조물을. 그걸 통해서 영토 확장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중국은요. 동경 124도를 작전 경계선으로 설치를 하고요. 우리 해군 함정의 진입과 훈련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124가 어느 정도냐? 잠정 조치 수역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동그랗게 있다고 보면 우리 쪽으로 엄청 와 있습니다. 사실상의 80-90%를 중국이 다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잠정 조치 수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해군이 진입을 못한다는 건 이미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이거는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시진핑 주석이 이 얘기를 가장 하고 싶지 않았나 뭐 언론들이 그렇게 많이 분석을 했는데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공자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착하게 잘 살자는 의미로 이해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 취지는 뭐였다고 보시는지 김수영 네. 평론가님. 그럼 대통령의 이거에 대한 이런 그 해석 이건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역사의 편이라고 표현을 한 걸로 봐서는 뭐 이를테면은 한국하고 중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들이다. 맞서 싸웠던 뭐 항일의 주체들이다. 이런 네. 것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한국과 중국이 더 가까워져야 된다. 일본하고 가까워지면 안 된다. 혹은 미국하고 가까워지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런 말을 또 일일이 대꾸를 하거나 비판을 또 국가 정상 입장에서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고 또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것보다도 더 현명하게 처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아 그렇다. 뭐 그냥 공자님 말씀이다라고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시진핑 주석이 바라는 대로 한국이 움직이면 안 되겠죠. 물론 그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 이익도 있을 거지만 거기에서는 일치가 되겠지만 중국의 요구를 무시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안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면전에서 그리고 막후에서는 가볍게 넘기고 앞으로 어떻게 꾸려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님 말씀은 시진핑 주석이 심각하게 얘기를 했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좀 이렇게 시 주석의 의도와는 달리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편할 수 있게 받아 넘겼다는 걸로 해석하셨거든요. 자, 공자님 말씀이다. 착하게 잘 살자는 의미로 이해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중해야 되죠. 말에 무게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경박스럽다, 가볍다는 말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상황이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가서 마두로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체포하고 있고 상황이고 그 백악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까불면 죽는다. FAFO 이런 단어를 쓰고 또 시진핑 그 와중에 올바른 편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떠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히토를 가지고 일본에 보복을 했습니다. 결국은 강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비판하면서 올바른 편에 쓰라고 했는데 본인도 결국은 협상을 통해서 일본에 대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힘의 논리로 억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공자할 맹자를 이렇게 그냥 가볍게 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신중함과 신중함이 묻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질문은 김기흥 대변인께 먼저 드릴게요. 이달 중에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일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 일본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그러니까 일본 총리가 이른바 이제 대만 유사시 관련해 가지고 본인들도 대만 유사시가 일본도 유사시다. 집단 방위권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왜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 일정 부분 허가를 해주는 그런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가 그걸 보면 결국은 주한미군 관련해서 역할 변경, 결국은 대만 유사시에 한국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금 확대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시진핑 주석을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워딩을 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미국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맺음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양다리라 등거리라는 것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어떤 공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에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포지셔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도 긴 말보다는 짧은 말고 원칙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기조 속에서 나름의 어떤 진영적인 논리의 멘트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님 보시기엔 일본 정상이죠. 다카이치 총리 만나서는 어떤 메시지? 이번에는 그 중국 정상 만나서는 한중 관계 복원 이걸 강조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일단 중국이나 이런 쪽에 네거티브하게 들릴 말들보다는 일본과의 포지티브한 관계를 부각시키는 쪽으로 메시지가 나가지 않을까 싶고 지금 현재는 최근 수년간의 역사 문제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간에 이게 사그라든 차원이 있고 또 일본 총리도 극우 성향이라는 평가까지도 받았지만 뭐 유달리 더 이렇게 한국을 더 도발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문화와 경제 협력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지 않을까? 또 최근에 보니까 한국인들의 일본인에 대한 호감도가 최근 수년간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중국인이나 북한인, 러시아인에 대한 호감도보다 더 올라갔는데 이런 분위기들을 좀 10분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펼 것 같고, 그러니까 중일 지금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직접 좀 끼어드는 듯한 언급 이런 네. 것들은 좀 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만에 대한 얘기도 미국하고 한국이 정상회담을 하면 대만에 대한 얘기는 하는 것이 더 무난하나 일본하고 정상회담 하는 과정에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진영 논리, 네. 뭐 중국, 일본, 미국 이런 진영 논리보다는 그냥 한일 관계, 양자 관계에 좀 집중된 그런 메시지가 나가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과했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은 잘못된 수단이었다. 과거 잘못된 부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제 네. 사과. 그다음 이게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언급이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게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하반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우리 당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조로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멸치 육수에서 멸치를 건져내면 멸치 육수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과오가 다 우러나 버린 상황에서 이거를 못 본 척하고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만 건져내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닌 것인데 좀 애써 계속 피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는데 이게 비유하자면 학폭위에서 그 학부모가 나와가지고 우리 애가 안 때렸다거나 혹은 피해봤다는 학생이 잘못한 거다. 네. 그런 주장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비호도 하고 추가 가해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애초에 학폭보다 학폭위에서의 학부모 행동이 더 큰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 그 학부모가 우리 애가 때린 건 잘못하긴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의 죄는 그 계엄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이걸 막을 수 있었을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인사들 중에 거의 뭐 논의한 사람 없이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계엄 이후에 탄핵 때라든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때라든지 이후에 계속해서 내란 옹호라고까지 평가를 받는 그런 행보를 했던 거에 대한 사과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장동혁 대표가 과연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없을 것이다. 대체적인 관측이었고 그런 것들은 다 빠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자, 절연 부분을 명시적으로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뭐 반쪽짜리 사과다 이런 평가도 이제 여권 중심으로 나오는데, 어저께 저희 출연했던 조희진 전 의원은 자기는 뭐 높이 평가한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지금 본인을 뽑아준 강성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너무 또 급하게 가가지고 배가 뒤집히는 건 좋지 않다. 그러니까 고뇌에 찬 어떤 결정이었다 이렇게 본다 네. 그러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 정도 하는 게 적당하다. 근데 외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중간지대에 있는 무당층이 봤을 때는 이거 좀 약하지 않을까. 이 중도층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수용자 관점에서 볼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좀 달리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네. 19일에 당원들을 대상으로 충북에서 했던 워딩이 이겁니다. 내가 계엄 해제 표결을 했고 17명과 같이 했고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한 네. 나머지 90명이 들어왔다면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 그 당시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계엄은 옳지 않았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연초에 얘기를 한 거죠.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다. 해제 표결 이후에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대통령에게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했다.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말에 그치지 않고 이제부터는 행동인 거죠. 이제까지 말에 계속 연연하다가 결국은 이게 절연이냐 아니냐, 이게 사과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본다면 새로운 일은 아닌 게 국민의힘 쪽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쪽 입장은 뭐였냐면 민주당의 그 수많은 탄핵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교정하는 방식으로 그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계엄이라는 그 수단은 맞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명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영 지도부가 탄생한 이후에 네. 잘못된 수단이라고 이거를 해주길 원했고요. 이걸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은 이 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기영 대변인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쓴소리위원회 신설, 청년 중심 정당 만들겠다 이런 세 가지 쇄신안 당면 교체하겠다 했는데 사실 많은 언론이 주목하는 더 뜨거운 감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수위라든지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국민의힘이 나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전환점이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윤리위원장 이제 임명했고 윤리위원 선임 과정에서 과거에 그분들의 어떤 적절성 이런 것 때문에 또 논란도 있었고 윤리위원장이 또 뭐 사이버 안보 전문가 과거 기록을 뭐 이런 거 뭐 이게 결과 정해진 거 아니냐 이런 또 의심도 나오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의 이게 윤리위 결정이 어떻게 나올 걸로 전망하시며 또 이게 어떤 식으로 처리돼야 당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정당입니다. 네. 정치를 하는 곳이잖아요. 저희가 법원도 아니고 검찰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와 가족이 연루돼 있는 부분이고 사안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바라보는 시선과 그다음에 2호선 당무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바라보는 게 차이는 있지만 네.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은 게 뭐냐면 익명의 게시판에 다수의 아이디를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썼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인고입니다. 그럼 다 떠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유감 표명을 했을 때 그다음에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수위로 어떤 결정을 하는지는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이 하는데 이 문제를 그냥 계속 끌고 갔을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양양자 의원도 본인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가 아니죠. 나경원 의원도요. 몇 주 전에 이거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 가지고 입장을 좀 내라. 우리가 그거 다음에 논의할 부분 논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마저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될 것을 이렇게 사실 뭔가 진실 공방으로 계속 갔을 때 이게 과연 국민들이 당원들이 봤을 때 과연 맞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이미 정치적으로 끝났어야 될 부분이 해를 거쳐서 왔는데 이 당무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대표는 질신 골방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피로감이 엄청나요. 자, 김수임 평론가님 지금 이제 김기영 대변인 말씀이 뭐 결자 해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초반에 좀 본인이 명확하게 털고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얘기인데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뭐 안철수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2개, 5개 IP에서 누구 일정한 그런 소수의 사람이 1,000몇 개 썼다면 이건 거의 여론 조작 거니까 좀 본인이 해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당에서 힘은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거고. 그럼 장동혁 대표가 뭔가 좀 대승적인 걸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 거고 한동훈계에서는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 문제입니까?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져야 될 일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국민의힘도 이 일을 너무 키웠고 한동훈 전 대표도 더 안 키울 수 있는 조치를 좀 모색해보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일단 안철수 의원이 드루킹 사건에 비유를 했는데 그거는 본인도 드루킹 사건 피해자시지만 맞지는 않는 비유예요. 드루킹은 그래요? 매크로를 돌려가지고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고 사실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문제가 된 게시글들은 윤리적 수준 혹은 법적 수준에서 정말 단죄를 하고 진상규명을 100% 해야 될 만큼의 문제인가. 만약에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 허위사실 이런 것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좀 길게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근데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이 또 가족이 썼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의적인 부분에서 사과는 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입니다. 잠실 방향 수산시장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요.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수대교에서 난지나들목까지 길게 정체 이어지고요. 북부 간선도로 종암 방향 신내 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까지 정체 심해졌습니다. 반대 구리 방향 묵동 나들목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생겼습니다. 뒤로 점점 많이 밀리고 있고요. 고속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하객분기점에서 서창 분기점까지 막힙니다. 더 가서는 광명 4차로와 갓길에서도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또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사이 제속도 못 냅니다. 이후에는 일찍에서 금천교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K는 KBS 라디오 앱 콩과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정치 부탁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김병기 의원, 강선 의원 공천 수수 의혹 하기 전에 먼저 그 2차 종합특검 문제부터 먼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민주당은 어제 장동혁 대표 비상계엄 관련 사과를 언급하면서 아까 이제 비상계엄에 사과했다고 하니까 3특검 미진한 부분 다루는 2차 종합특검은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한정희 민주당 정책위 의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국민께 드린 사과가 진심이라면 2차 종합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윤석열,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국정농단 행위들 또 내란 외환 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장동영 대표께서는 민생도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생을 살피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마저 반대하였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께 사과는 하겠지만 내란 청산을 위한 2차 특검은 안 되고 민생은 챙기겠지만 민생 법안은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이고 명백한 국민 우롱입니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민생 입법 처리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한정희 정책위 의장 비상계엄에 사과한 마당에 2차 종합특검 수용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엄에 사과했다고 해서 그동안 이제 그 1차 특검이 세 개의 특검이 6개월 동안 그 많은 인원과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나머지를 가지고 또 특검으로 몰고 가냐. 야당은 또 이제 그 지방선거 때까지 밀고 가냐 이런 의심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수사기관에 넘길 거냐의 문제인데 비상계엄 사과했으니까 2차 종합특검은 무조건 받아라. 네. 이 요구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말한 김에 이것도 좀 받으시지라고 더 찔러보는 거죠. 뭐 이거는 누구나 또 해볼 만한 그런 그 뭐 이렇게 어떤 거래 관계에서도 엄밀한 그렇고. 논리적 연결이 있다기보다는 관련되는 거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보통 이런 행위들은 이제 많이 오고 가는 것이겠죠. 근데 네네. 이게 그것 때문에 꼭 특검을 해야 된다는 논리는 성립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사가 계속돼야 된다 네. 하고 특검을 해야 된다는 또 다른 논리이기 때문에 근데 수사는 계속해야 된다라고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검이 수사를 뭐 좀 미진하게 한 부분인지 네. 아니면 시간이 그래도 부족했던 것인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밝혀졌고 혹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털어봤는데 없더라 이 수준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단서라든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내란 특검도 노상원 수첩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저 그 수사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더 하는 특검은 그래도 무난한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를 섞어서 다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2차 종합특검하고 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 부분은 이건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한 것에 동의를 하는데 신천지는 어차피 합동수사본부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신천지는 거기도 맡겨도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안대로의 그 통일교 특검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2차 종합특검을 다 같이 하는 것이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수인 평론가님 얘기는 뭐 신천지 이거는 지금 네. 뭐 합동수사본부 발족을 했으니까 거기서 한다고 하니 맡기고 국민의힘의 안에 가깝게 통일교 특검은 하고 통일교 특검 그렇게 우리 하자 그러면서 2차 종합특검도 같이 하자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통일교 특검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파생된 게 이른바 3대 특검 중 하나인 민중기 특검에서 민주당 쪽에서 돈 받은 인사는 네. 모른 척 했잖아요. 그러다가 뒤늦게 언론에 알려지니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특검을 해야 된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저는 만약에 2차 특검, 종합특검을 하려면요. 1차 특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법부를 이른바 내란과 한통속이라는 프레임을 하기 위해서 얽어매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그다음에 지기현 판사 관련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다 무혐의 나왔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 구속영장 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국회 내에서의 어떤 상대당 제1야당을 없애기 위해서 위헌정당 해산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의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 다음에 이거 국민들을 궁금해한 거기 때문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은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러면 특검청이라는 법안을 내십시오. 특검청이란 거. 아니, 검찰청은 없애버린다고 하면서 왜 검사를 동원해서 이렇게 수사를 합니까? 국가수사본부 경찰의 그런 수사 역량을 본인들조차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특검을 다시 하겠다는 거는 궁색한 변명이다. 자기 모순에 빠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특검, 뭐 2차 특검, 그다음에 통일교 특검 했는데 사실 정작 국민의힘이 더 힘을 쏟고 있는 그 부분은 이른바 공천 뇌물 수수 의혹을 밝혀라 이러면서 국민의힘이 김병기 의원,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관련해 가지고 특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순간에도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수진 전 의원이 전달한 김병기 의원 뇌물수수 탄원서는 아예 접수 처리된 기록조차 없다고 합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 보좌관인 김현지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힘 있는 누군가가 중간에서 뭉개고 기록까지 삭제한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알고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정청래 대표가 이수진 전 의원에게 나라고 안 물어봤겠냐,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며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전 원내대표, 김현지 부속실장까지 권력 실세들이 촘촘히 얽힌 사건입니다. 경찰도 어쩌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뭐 조금 구체적인 사례들을 얘기를 했는데 많이 언론에 알려진 얘기긴 합니다. 그걸 종합한 건데 큰 틀에서 보면 강선우 의혹이 있고 김병기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강선우 의혹에서는 뭐 김병기 공관위 간사, 강선우 공관위원, 그다음에 김경 시의원 예비 후보죠. 1억 원이 등장하고 김경 단수공천된 그런 사안이고 김병기 의혹에선 구의원 2명, 김병기 의원 부인, 이수진 전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뭐 김현지 보좌관에게 전달했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 대표에게 얘기했다. 정청래 당시 최고위원에게 얘기했더니 화를 내면서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나라고 안 알아봤겠냐. 이런 어쨌든 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얘기를 이수진 전 의원이 이제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경찰이 뭐
그 김경시 의원 출국할 때도 알았는지 몰랐는지 출국 금지도 안 하고 있고 경찰을 과연 믿어도 되냐? 플러스 이른바 이제 이재명, 정청래, 김병기, 김현지 이런 정말 가장 대표적인 실세들을 이름이 다 나오는데 특검을 안 하고 어떤 실체를 밝힐 수 있을까요? 김수민 평론가님. 저는 무조건적으로 특검하는 것에는 탐탁지 않지만 근데 이번 것도 특검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경찰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경찰이 잘못을 한 것이 일단은 출국 금지 안 한 것부터 지금 이게 부실한 건지 혹은 뭐 다른 저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중의 불신을 살 만한 행동이 있었던 건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냥 경찰에 맡길 수 있을까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어지간하면 특검으로 물론 경찰 수사를 지켜볼 필요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근데 어차피 특검 논의를 하고 도입을 해도 그 사이 또 경찰 수사는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네. 특검 논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2025년에 이어서 2026년 또 3특검으로 예, 저는 윤통민 특검 3특검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특검, 통일교 특검, 민주당 관련 특검 네. 3대 특검으로 올해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기웅 대변님, 정청래 대표가 참 워딩이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워딩을 잘해요. 뭐 예를 들어서 시스템 에러가 아니다 휴먼 에러다. 그래서 휴먼 에러라는 게 영어적 표현으로 딱 들어맞는 표현인가도 제가 순간적으로 네. 뭐 어쨌든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휴먼 에러. 이건 휴먼 에러다 했는데 자, 그 당시 탄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주 주요 의원입니다. 검증위원장을 맡고 있던 또 알고 보니까 강선우 의원은 그때는 또 검증위원이었더라고요. 자, 거기에 대한 탄원서가 지금 민주당의 그 발표에 의하면 그 기록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걸 야당에서는 뭉개고 없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주요 인물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검증위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검증위원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그 2024년 상황입니다. 이건. 근데 이른바 이제 1억 원 녹취 관련해서 나왔던 건 2022년도 상황도 예. 공관이 간사하고 공관위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수진 전 의원이 이거를 이재명 당시 대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현지 실장한테 주니까 보고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건 정청래 대표도 그 당시에 수석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는 하는데 나보고 안 물어봤겠냐 나보고 어쩔 거냐 얘기를 했다면 인지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 주요 인물들이 다 당대표 수석 최고 그리고 검증위원장 검증위원 그리고 공관위 간사 공관위원이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그냥 돈 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돈을 받거나 그걸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인하거나 묵살했거나 아니면 은폐했거나 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휴먼 에러가 아니라 시스템 에러라고 볼 수밖에 없고 본질은 사안이 터질 수 있는데 그 사안이 해결되는 방식에 힘의 논리가 벌어졌다. 더군다나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 나는 제명할 수 있지만 나는 탈당 줘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저는 호소가 아닙니다. 일종의 제가 볼 때는 너희 나를 제명시킬 수 있겠어? 일종의 겁박일 수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비명 행사를 주도하는 2024년 총선 때 그 칼자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 검증위원장이었잖아요. 예. 그럼 내가 얼마나 수많은 정보를 갖고 있겠습니까? 영화 제목에도 있지만 나는 너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무섭거든요, 사실. 녹취까지 했다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경찰이 풀 수 있는 거냐? 저는 없다. 그래서 특검만이 답이다. 이렇게. 지금 야, 김기웅 대변인은 제가 추가로 할 질문을 어떻게 알아채고 그래요? 미리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제명당하는 한이 네. 있더라도 탈당은 안 한다. 그래서 뭐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나 정말 많은 거 알고 있거든.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해석하는 언론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거진 사안들이 몇몇 가지 되니까 당에서는 중진 의원들 위주로 해서
뭐 선당 후사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병기 의원이 버티면 윤리심판원에서 징계를 내릴 때도 되게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요게 이제 사실 의혹으로 놓고 보면 강선우 의원보다 김병기 의원이 훨씬 더 심각하죠. 가지수도 많고 규모도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이제 그리고 본인의 네. 정치적 비중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총선 때 맡았던 직책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도 이제 무슨 잘못을 했는가 이 부분을 사안만 보더라도 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예. 근데 이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녹취록을 통해서 돈을 받은 상황이 드러났거든요. 근데 강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김병기. 김병기 예.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뭐랄까 탄원서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습니다만 좀 본인 입으로 어디 녹취해서인가 인정하고 이런 자료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서는 좀 민주당 고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결국에 좀 수사라든지 강제 수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규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일단 결정적인 한 고비가 넘어간 게 이제 관련 구의회 의원이 출석을 해서 본인이 그 돈을 줬던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다면 이제 좀 시간 문제가 아닐까. 근데 만약에 몇 주가 지났는데도 정리가 안 되면 국민들이 의심할 것 같아요. 약점 잡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충분히 계속 뭐 본인이 직접 확보한 자료나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네. 이 상황에 대비해서 어떻게 전격적으로 그때가 오면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예, 민주당의 김기훈 대변인. 상황은 아니고 경찰에 진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게 압수수색은 왜 안 하나요? 압수수색을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김경도 안 하고 강선우도 안 하고 김병기도 안 하고. 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김민석 의원 관련 고발된 거는 석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아무도 부르지 네. 않았죠. 그런 일들. 그래서 과연 경찰을 믿을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이건 약간 흥미성으로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김병기, 강선우 그 녹음된 녹취 있잖아요. 이 지금 네. 최근에 언론에 알려지기는 김병기 의원이 강선우 의원이 찾아왔는데 전화로 자동 녹음한 게 아니라 방에서 녹음했다?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뭐 심지어는 네. 추리력이 높은 분들 막 상상력이 뛰어난 분들은 우리가 자 지금부터 녹음이다. 연기를 네. 뭐 이런 상상력까지 발휘하는데 아니 그 부분은 그 뭘까요? 어떻게 방에 찾아온 의원 얘기를 네. 누른다? 그 김병기 의원이 녹음을 한 것은 팩트잖아요. 예. 그렇다면 뭐 평소에 이제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뭐 예를 들면 그때 본인이 강선우 의원한테 일단은 주의를 줬다. 네. 이렇게 요 정도의 안전망 정도를 확보할 목적이 있었던 것인데, 근데 의문은 그거죠. 과연 그날 특별하게 의지를 갖고 그것만 녹음을 했을까? 예. 그 혹시 평소에도 방에 놔두고 계속 녹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많은 사람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심이랑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평소에 녹음하는 게 습관이었던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저희가 나눈 대화는 그냥 상상력에 의한 대화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국민의힘에 지적할 부분이 예, 있는데 예. 국민의힘이 지금 손을 놓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김병기 의원이 동작 경찰서에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본인에 대한 그 선거법 위반, 뭐 법인카드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라고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연결시켜준 사람이 국민의힘의 경찰 출신 의원이다라고 지목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같은 당의 장진영 그 동작 지역의 그 지역위원장까지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그럼 국민의힘 또 그 사람을 잡아내야 됩니다. 정말 그거 했어? 물어보고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경찰 출신이 3명인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좁혀져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럼 국민의힘도 진상조사를 들어가야 된다. 한동훈 게시판보다 이게 더 심각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네. 보면 진상조사는 국민의힘 인사도 하지만 어쨌든 공격 포인트도 된다 그 얘기네요. 네. 그리고 네. 국민들 보기에도 아니 맨날 이렇게 싸우고 하던 정당 관계자들이 결정적일 때 수사 무마하는데 네. 뭉쳤다? 여야 내통 해가지고 수사를 무마했다?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자,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고 짧은 대답 말씀해 주세요.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 열립니다. 특검이 이제 구형합니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이 있습니다. 자, 이건 짤막하게 김수인 평론가님 구형량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무기징역을 줄 가능성이 살짝 더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란이지만 네. 뭐 시간이 막 며칠씩 가는 과거의 어떤 5.17 쿠데타라든지 이런 내란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살상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은 사형보다는 무기징역 쪽에 가깝지 않을까. 근데 특검이 고심 중이라고 알려졌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성이 없는 점이라든지 또 어차피 구형이 좀 선고보다는 형량이 높게 나오는 점 네. 이런 걸 감안하면 뭐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4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자, 김경 대변인 시간은 15초 아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 아니 뭐 특검이야 당연히 구형량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형도 내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법원에서 이게 무죄가 나올지 아니면 직권 남용 혐의가 나올지 아니면 내란 혐의가 나올지는 좀 구체적으로 다퉈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7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6살 지훈이는 오늘도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하루를 시작합니다. 엄마는 임신 5개월 무렵 태아에게 기형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민 끝에 엄마는 아이를 세상에 맞이하기로 결심했고 지훈이는 29주 만에 태어났는데요. 하지만 출생과 동시에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은 지훈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심장 판막 수술을 견뎌냈고 약한 폐 기능으로 호흡곤란 증후군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다발성 신경 기형과 뇌병변 장애까지 겹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모든 치료비는 보험 적용 없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지게차 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아빠는 끝이 보이지 않는 치료에 먹먹한 마음뿐. 지훈이가 희망을 놓지 않고 내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하루 만에 부쩍 추워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8.2도, 한낮에도 영하 1.1도에 머물며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수도권은 한파특보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일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경북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영하 5도에서 일부 내륙은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낮에는 영상권을 회복하며 한파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 비나 눈이 시작되겠는데요. 모레 토요일에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토요일에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전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많은 눈이 집중될 수 있겠고요. 예상되는 눈의 양도 강원 내륙에 최대 10에서 15cm 이상, 경기 동부에 3에서 8, 호남에 2에서 7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서울에도 1에서 3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파주와 안동이 영하 10도,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7도, 대구 영하 6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6도, 대구 7도까지 오르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역대 최대인 20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사상 처음 4,620선을 돌파한 뒤 4,550대에서 강보한 마감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어서 특검의 구형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수행한 국군 방첩사령부가 해체됩니다. 수사, 방첩 등 각 기능은 분산 이관되거나 폐지됩니다. 국민의힘이 당 중앙윤리위원장에 윤석열 정부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자문위원 등을 지낸 윤민우 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재산신고 누락 혐의를 받은 민주당 이병진 의원과 경선 여론조작 혐의를 받은 신영대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두 의원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일정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이번 방중 외교 관련해서 여당은 한중 관계를 복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결과물 없이 이벤트성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과 함께 이 대통령 방중 외교 평가하고 다른 주요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받으십시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중국 방문 일정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방중 외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원님은 몇 점 주십니까? 저는 95점. 95점 드립니다. 매우 높은 점수네요. 사실은 뭐 100점을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 하나는 이번에 K-팝을 비롯해서 네. 사실은 K-컬처를 가서 좀 공연도 하고 했었으면 정말 만점에 뭐 만점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사실 네. 95점. 예. 거기에 5점 근데- 감점 요인이네요. 예. 근데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많이 거두셨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 현안별로 하나하나씩 이제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뭐 양해각서 14건 체결을 했는데 네네. 장관급 상무 협력 대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정기적 채널을 정례화했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경제 분야의 양국 간 협력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요. 네. 2023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첫 해에 180억 달러 처음으로 적자를 본 이후에 예. 지금까지 계속 적자입니다. 그전 30년간은 저희들이 뭐 막대한 흑자를 받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 이후로 우리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이후로 양국 간 관계까지 틀어져 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 저희들이 손해를 보거나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저는 디딤돌을 놨다고 보고요. MOU뿐만 아니고 이제 한중 간의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MOU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주요한 기업들 뭐 신세계 그룹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이 산업
적인 의미가 있는 MOU가 많이 맺어졌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기업들한테 새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2의 중국 특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디딤돌을 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의원님이 그런 워딩을 하셨군요.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만들어낸 그야말로 새 종합 선물 세트였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이제 MOU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핵심 광물 공급망 관련된 내용 이게 이제 국가 안보와도 맞습니다.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단계는 양해각서입니다. 이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게 하려면 뭐 정부 차원에서 또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할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요. 네. 일본하고는 핵심 광물 수출을 안 하겠다. 네. 이래 일본이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일본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이 잘못하면 주저앉을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일본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네. 오히려 핵심 광물에 대해서 협력하자라고 하는 MOU를 맺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일본하고 비교해 볼 때 더더욱 맞습니다. 그렇다 이거죠. 히토류 등이 지금 자원이 중국이 외교 무기를 지금 삼고 있고 미국도 사실은 히토류 때문에 중국한테 절제를 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럴 정도고 다가오는 4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미중 정상회담의 큰 판에 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정상회담이 사실은 중국 주석이 1월 초에 하는 정상회담은 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 대통령에 대한 극진한 예우를 사실은 보여준 것이고 네. 국가 서열 1, 2, 3위를 다 하루 한꺼번에 만났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성의를 보여줬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국회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해외 자원 개발 사업법이라든지 자원 안보 특별법 이런 법들이 이제 산자위를 중심으로 해서 발의가 돼 있는데요. 이런 법들을 빨리 좀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뒷받침할 필요가 있겠고 특별히 산자부 장관과 상무장관 간에 네. 정례적인 채널을 확보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특히 산업자원통상부 아닙니까 우리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네. 바로 히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이니까요. 우리가 글로벌 밸류 체인 상으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지렛대를 갖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고 네. 지금 우리 주가가 4,500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 SK하고 삼성이 반도체에 엄청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올해와 내년이 지금 최고 수익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50조 이상 수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네. 이제 SK 같은 경우 전망도 하던데 네, 네. 그러려면 핵심 광물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그런 이제 국제사회의 이제 상황을 우리가 베네수엘라 상황을 보면 잘 알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진짜 실용 외교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한테 꼭 필요한 이 광물들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네. 뭐 이념이고 뭐고 다 떠나서 저는 지금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이번에 중국에서 하고 온 것이다. 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지금 김 의원님께서는 핵심 광물 그다음에 이게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든지 어떤 공급망 이런 차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어떤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야당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야당 워딩을 그대로 옮긴 뭐라 그러냐 하면 한한령 북핵 서해 구조물 문제에 중국이 사실상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중국 입장을 앞장서 대변했다. 줄 잘 서라는 경고만 남은 굴욕적 방중이다. 야당의 평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뭐 비판하고 싶어 하시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야당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또 조금 인정할 거 인정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너무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미국에서도 사실은 줄 안 서면 가만 안 둬. 이런 입장이 사실은 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특히 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같은 건 아예 잡아가 버리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 그린란드도 거의 군사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찌 보면 중국에서 말한 뭐 역사의 정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점잖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전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쉽게 들은 말은 아니다. 그 말은 맞다고 보고요. 다만 그렇다고 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쉽게 얘기하면 무릎을 꿇거나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국익 중심으로 행동하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가 중국한테 뭐 약속하고 온 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는 저는 과하다 이렇게 네. 보고요. 오히려 아까 이제 서해 구조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진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배짱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트럼프 앞에서도 사실은 뭐 칭찬도 해주지만 핵 잠수함도 따내는 이런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벌써 정평이 나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껄끄러운 문제인 서해 구조물 문제를 지난번 에이펙 때도 그 시진핑 주석하고 오찬 자리에서 정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가서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잠정 수역이지만은 아예 원칙을 정하자.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거는 좀 뭐 없애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식의 이제 실제로 진전이 있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협의 테이블 꾸리기를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진전이 있었던 걸 거꾸로 그 중국 편을 들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걸 넘어서서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제가 그거 관련해서는 뒤쪽에 다시 한번 이제 그 구체적인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고요. 네네. 지난번 경주 에이펙 때도 이제 그랬었는데 뭐 한중 정상회담도 그랬고 한미 정상회담도 그랬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양국 공동 성명이라는 건 없었잖아요. 네네. 야당은 이 부분도 비판하고 있는데 공동 성명이 없었던 배경이랄까요? 어떤 뭐 그 뒷 얘기랄까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 말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이후에 한 번 더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왜 1월 초에 이례적으로 잡혔을까 했을 때 가장 많은 추측이 일본하고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1월 13, 14로 확정이 되니까 그 이전에 하자. 중국이 연락을 먼저 해온 거거든요. 좀 서둘러서 하자.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생각은 결국 중일 간에는 우리가 긴장을 감수하겠다. 긴장이 필요하다.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기분 나쁘다. 그러나 한국하고는 잘 풀어서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 때 자신들이 좀 미국한테 뭔가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겠다. 이런 이제 입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북한 관련해서 좀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도 한 거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따지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에 엄청 욕심이 있는데 중국에 방문했을 때 북한하고 좀 중재를 잘 서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좀 역할을 해보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좀 해볼 용의가 있냐 이렇게 중재를 서는 듯한 모양새를 취할 수 있는 명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요청이라는 점에서 보면 중국도 나쁜 장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번 방중의 의미 자체가 그림을 그리고 관계를 복원한 걸 기초로 아주 전략적 포석을 두는 그런 이제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략 기획의 자리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거의 하지 않는 1월 초 아주 신년 벽두의 정상회담을 이렇게 극진한 모양새를 갖춰서 진행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 정상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기 전에 우리 먼저 만나자 이런 좀 필요성이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 4월에 세계 양강이 이제 맞는 미중 정상회담을 할 때 큰 판이 열리죠. 우리의 어떤 요구를 요번에 함으로써 중국이 역할을 하고 중국의 모양새도 만들어주면서 미중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이렇게 좀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윈윈하는 그런 그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맞습니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더욱 기대되는 게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각자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라도 미중 정상회담의 타협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 말에 중간 선거가 있고 시진핑 주석은 내년에 이제 또 연임할 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판을 깨지는 않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중 간에 잘 끝났는데 트럼프가 지난번에 에이펙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네. 김정은 관련해서는 내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끊임없이 북한 김정은에 관심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오히려 그게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4월 이후 한반도 주변의 판이 저는 훨씬 더 기대되고 네. 우리가 그걸 잘 준비하면서 진짜 페이스 메이커로서 큰 틀에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이야기한 것 중에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을 얘기했는데 네. 이 대전환이 국내 대전환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세계사적인 대전환 이런 걸 함께 이룰 수 있음으로써 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도약 네. 이런 거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에서도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정청래 대표도 한반도 신전략위원회 네. 이런 걸 만들겠다고 했고 지금 구성은 다 돼 있고 저도 그 멤버인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긴밀하게 좀 이제 더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아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그 한류 문화 가가지고 공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뭐 네네. 연관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한령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잘 해결될 거다. 시진핑 주석 뭐 여러 가지 뭐 고드름 얘기도 하고 시간이 좀 걸릴 맞습니다. 거다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과일이 때가 되면 예. 익어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고드름도 뭐 어떻게 뭐 맞습니다. 시간이 걸린다 그거 녹는 데는. 근데 어떻게 보면 반면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그 단계적으로 조금 더 간다는 우선 건가요? 할 수 있는 게 이제 합의된 게 바둑하고 예. 체육 분야, 예. 축구. 예. 근데 축구는 우리가 한 번도 안 졌거든요. 예. 거의. 바둑도 우리가 우위란 말이에요. 그 지난번에 에이펙 때 보니까 네. 이창호 구단, 이세돌 구단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봤거든요. 엄청 좋아해요. 본인 스스로 바둑을 좋아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준 선물이 바둑판 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다만 이제 중국에서는 보니까 케이팝이 뭘 겁을 내냐면 이게 아미 BTS 같은 건 아미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게 아주 조직화된 형태로 팬덤이 꾸려지면 공산당의 통제로부터 젊은이들이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 파룬궁 보듯이 네네. 이게 이제 자신들의 어떤 통제 범위를 넘어서서 그냥 막 이렇게 전 젊은이들을 막 동원해서 뭘 할까봐 그런 거 경계하고 있나요? 그게 경계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참 아쉽지만 네. 좀 이해할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단계적으로 저는 풀려갈 거다 이게 확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의원님, 그 아까 이제 조금 얘기했던 그 서해 구조물 이 네네. 부분 어차피 강력히 얘기해서 이제 협의하기로 했고 이것도 첫 단추를 잘 깬 거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네네. 뭐 이런 발언들을 해요. 그 우리 쪽으로 뭐 살짝 넘어왔다. 뭐 이런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다른 거지만 북한이 우리 때문에 되게 위협을 느꼈을 거다. 뭐 이런 발언들. 네네. 왜 우리 대통령이 저쪽 대변인처럼 얘기하지라는 또 비판이 야권에서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수역 자체 특징을 조금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이거는 법적으로 현재 경계 획정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네네. 양자 간의 합의를 봐야 되는 국제법이 있는데 그게 아직 합의가 안 됐고 6년간 지금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아예 관심이 없어가지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 서해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역에 이제 중국도 우리도 둘 다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의가 안 돼 놓으니까 네.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아니 우리가 그걸 뭐 좀 뭘 캐기 위해서 하고 영업하는데 무슨 그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아니 그걸 허락도 안 받고 특히 그거 영업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 안보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요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우려를 정면으로 제기했고 네. 이왕이면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철거하는 쪽으로 가고 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을 긋자라는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뭐 반을 나누든지 해가지고 한쪽은 뭐 알아서 하시고 이쪽은 우리가 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안 넘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제안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후속으로
테이블이 지금 국장급으로 돼 있는데 차관급으로 네. 격상한다 그러니까 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테이블이 꾸려지면 저는 성과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아니 뭐 외교라는 게 또 상대방 칭찬도 좀 해주고 상대방 입장도 들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 이익을 지키는 거 아닐까. 그게 실용외교다.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다른 현안 넘어가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 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까 잠시 말씀했었던 겁니다.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 했더니 뭐 어느 쪽에 뭐 미국이나 일본 쪽에 너무 편중되지 마라 뭐 이렇게 자세히 예. 봐라 뭐 이런 뜻으로 많이 해석을 했는데 기자 간담회에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자님 말씀 착하게 잘 살자는 의미로 이해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쪽에 심각한 얘기를 너무 이렇게 막 심각하게 하기보다는 가볍게 넘긴다면서 거기에 너무 이게 뭐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는 그 예. 대응으로도 볼 수 있는데 반면에 또 이런 지적도 나와요. 이게 아주 시진핑이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언어라도 조금 진중하게 대응을 해줬어야 대통령이 되지 했으면 않느냐는 더 맞습니다. 좋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도 나와요. 이게 이제 양 강대국 미국과 중국을 상대하는 네. 중진국 대한민국의 어찌 보면 고민일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뻔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만 예. 또 우리가 거기에 정면으로 대응하기는 또 보다는 우리는 우리 말을 하면서 네. 우리 언어로 우리 의사를 표현하는 게 또 실용 외교의 한 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실제로 이 말은 공자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공자 말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늘 쓰는 말 중에 인용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네. 사실 베네수엘라 대통령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이 국제법이라는 단어도 넣질 못하고 외교부 성명을 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일본은 국제법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보다 못하냐 이런 비판을 사실은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외교가 예. 그게 어려운 거다. 그만큼 특히 대한민국은 지금 남북 간의 문제도 있고 네. 또 다가올 미중 정상회담과 여러 이제 한반도의 평화 이런 문제가 우리는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네. 그런 외교적 고민, 고충.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좀 다른 현안 몇 가지 살펴볼게요. 의원님 최근에 쿠팡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쿠팡 고위 관계자 국회 출석 문제 답변 태도 자료 제출 이거 갖고 이제 좀 국민적인 분노가 있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한미 동맹의 걸림돌이다. 정말 몽둥이가 모자라다. 이게 이제 귀에 쏙 들어온다는 분들이 많던데 네. 쿠팡이 몽둥이로도 모자라니요. 이게 가장 좀 뭉뚱그려서 보면 우리 국민을 업신여기는 태도 그건가요? 핵심?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 청문회 보시면서 얼마나 참담했을 건가 그 생각하면 더 정말 화가 치밀죠. 아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은 전 세계 지점들이 있는 중에 대한민국에서 90% 40조가 넘는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 아닙니까? 사실상 한국 기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의 법, 한국의 국민들의 죽음, 한국 노동자의 어떤 그런 절규 이런 데는 단 한 번 성실하게 답변하지도 않고 자료도 내놓지도 않고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후닥닥닥 가서 이 거짓말로 낸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게 참 제가 정말 이게 뭐 말이 이제 정말 그냥 더 나올까봐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만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이야말로 기업의 천국이고 근데 미국의 기업은 그렇게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나 몰라라 하는 걸 그냥 두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거든요. 네. 미국이야말로 노동권을 침해했을 때 엄청난 사실은 징벌을 받는 나라이고요. 미국의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하게 되면 거의 회사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우리나라 법을 깔보고 우리나라 규제 당국 정부에 대해서 거의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태도가 문제가 돼서 저희들도 그래서 한편으로는 반성한 게 우리가 규제가 너무 약하구나. 적어도
이런 정도의 문제가 되는 기업들은 우리가 집단소송법이나 네. 아니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런 걸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이제는 네네. 우리도 예. 잘못된 기업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철칙을 분명히 세워야만 건전한 시장 경제를 네. 확립할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미국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한번 나중에 한미의원연맹 제가 간사기 때문에 네네. 3월경 방미할 예정인데요. 가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나 주요한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예. 예. 미국에서 상장된 기업이 한국에서 이렇게 노동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고 자료도 감추고 법적으로도 그냥 자료도 제대로 내지도 않고 예. 거짓말만 한다. 이거 너희가 보호할 대상이냐? 예, 이런 경우 예. 미국에서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자, 또 외통위 간사시니까 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트럼프 일개 국가안보보좌관 했던 인사 비롯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쿠팡 그렇게 건드리지 말라는 취지의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한미 간 통상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미국에서는 제가 이제 작년에 여러 차례 미국을 갔지 않습니까? 예. 그때 미국 국회의원들도 우려를 표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자신들의 구글, 애플, 네. 그다음에 넷플릭스 이런 이제 소위 대규모 큰 이제 이 플랫폼 기업들에게 예.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쿠팡 이야기는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저는 들은 바는 없었습니다. 예. 만 대체로 쿠팡은 거기에 올라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구글, 애플 이런 대규모 기업들에 대한 이제 보호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서 중국 기업보다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 좀 차별적으로 조사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이제 우려들을 제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답변 드린 거는 절대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저라도 우리부터도 그건 법으로 막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미국 당국자들한테도 이야기를 했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공정거래 이슈.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들어와 가지고 공정거래를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하면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의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이냐 국내 기업이냐 문제가 아니고 시장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네.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에서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는 뭐 그런 우려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다만 네. 쿠팡도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로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입김을 조금이라도 이용해서 자신들을 방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던 우리 정부하고 저희들 정치권에서 그 문제에는 미국하고 협력을 통해서 오히려 미국이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면 우리 국민들이 역시 미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오히려 미국 국익에게도 좋고 네. 한미동맹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좋다 이런 점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네. 베네수엘라 사태 파장이 큽니다. 국민의힘 논평에 대해서 김영배 의원님이 반박 직접 하셨는데 그건 무슨 내용이었는지 또 우리가 어쨌든 베네수엘라 사태 파장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우선 말씀해 베네수엘라 주세요. 사태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도 그러시지만 놀라운 사실은 일이죠. 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긴 한데요. 더 이상 거기까지만 말씀을 네네. 드리고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이제 우리 마두로 정권의 베네수엘라와 이재명 정부의 한국이 똑같은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에서 논평도 내고 저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어느 나라를 편드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는 한국의 윤석열이다. 독재하고 쿠데타 일으키고 자기 국민들이 핍박하고 반미하고 네. 그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쿠데타 했을 때 엄청나게 화를 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 일색이잖아요. 한미동맹 오히려 강화됐다고 그러고 핵잠수함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한미동맹이 강화됐다고 봐야지 어떻게. 저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비판하고 싶어도 그렇게
갖다 붙이지 마. 너무나 맞지 않는 얘기였다. 안 된다. 예. 그래서 마두로가 있다면 한국에 있다면 윤석열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특별히 김영배 의원님이니까 마지막 질문 드리면 국내 정치 얘기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나선 문정복 이성윤 의원이 지구당 부활 골자로 한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했습니다. 김영배 의원님도 지구당 부활론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제가 원조로 발의를 해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구당이 부활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국민 참여 이 수준이 엄청 높거든요. 네. 그리고 당원들을 합치면요. 우리 민주당은 한 200만이 넘고 국민의힘도 100만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당원을 보유하면 그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놀이터가 필요합니다. 그게 지구당이죠.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맨날 100만 명이 광장에 모인다면 되겠습니까? 그게? 부작용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아, 당연합니다. 그 돈 선거나 이런 거는 이미 네. 할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요즘 동네에서 돈을 조금만 쓰면 바로 신고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다르고요. 두 번째 제왕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언제든지 제어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법도 딱 필요한 경비만 모을 수 있도록 하되 법인격을 부여해서 네.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볼 땐 분임 토의에 기초한 총회를 하는 거거든요. 네. 분임 토의가 있어야 총회 때 딱 투표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풍부한 시민 토론, 참여 이런 게 가능한 민주주의가 저는 생활 속에서 지방자치도 활성화시키고 네. 우리 정치도 건전하게 하는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민주권 시대 지구당 부활이야말로 저는 그 토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레터 K는 KBS 라디오 앱 콩과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치킨 쿠폰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 전해드리는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올해 처음이군요. 네. 자, 내란 재판 결심 공판 하루 앞두고 오늘 특검 수사팀이 모였습니다. 이게 결심 공판 앞둔 일종의 전략 회의예요. 네, 맞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팀이 오늘 지금 오후 3시부터 지금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한 자리에 모인 건데요. 내일이 변론 종결이기 때문에 이 회의의 핵심은 내일 결심 공판에서 어떤 형을 구형할지 정하는 겁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 모두가 대상인데요. 이 자리에는 내란 특검 부장, 차장 검사들과 특검보 전원 그리고 조은석 특별검사 등 모두 16명이 내란 재판 구형량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차장검사를 맡다가 내란 특검팀에 파견됐던 김종우 광주지검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만큼 구형이 갖는 의미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각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절한지 세부 논의를 하는 단계에 있고요.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최대 쟁점입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윤 전 대통령 구형 최대 쟁점인데 어떤 전망들 나오고 있어요? 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인데요. 이 네. 혐의의 법정형이 사실 매우 무겁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가운데 하나만 가능한데요. 네. 이 가운데 특검은 무기금고는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강제 노역이 없는 형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남는 선택지가 무기징역과 사형인데 현재로서는 무기징역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이 그동안 실제 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구형이 해왔기 때문인데요. 앞서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도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당시에 실제 선고가 나올 만한 형을 구형했다라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발언이 이번에도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좀 파장이 다르잖아요. 국민적 분노와 사회적 파장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사형 쪽으로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피고인만 8명입니다. 결심 공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내일 결심 공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시간은 오전 9시 20분이고요. 원래는 오전 10시였는데 시간이 좀 앞당겨졌습니다. 피고인이 많고 절차가 길어질 걸 재판부가 고려했습니다. 내일 상당히 좀 긴 하루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특검이 각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고요. 이 자리에 구형도 함께 이뤄지는데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는데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를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공지한 상황입니다. 네. 캄보디아 대규모 온라인 사기 범죄 단지 배우로 지목돼 온 프린스그룹 천지 회장. 그 천지 회장이 체포돼서 중국으로 송환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프린스그룹 천지 회장을 체포해 중국으로 넘겼는데요. 체포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이뤄졌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중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신병을 인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가 수개월 동안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진행이 됐고 네. 체포된 사람은 천지 회장과 중국 국적자 2명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범죄 대응 협력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미 사실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국적이 박탈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만큼 당국이 이 사안을 좀 심각하게 봤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나름 그쪽 세계에서는 거물이었는데 잡았군요. 프린스그룹 어떤 조직이었고 또 천수 회장 어떤 역할을 해왔습니까? 네, 프린스그룹은 겉으로는 좀 대형 투자 회사였는데요. 실제로는 온라인 사기 범죄 단지의 배우라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 범죄 단지들은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벌였고요. 네. 가상화폐 투자 사기, 연애 사기 같은 수법이 주된 방식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우리나라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까지 퍼져 있었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 노동자 착취였는데요. 네. 인신매매로 끌려온 사람들이 감금됐고 도망치려 하면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자, 근데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살해한 혐의 받고 있는 이제 현장 조직 총책이 또 검거됐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은 태국 당국과 협력을 통해 중국 국적 함모 씨를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함 씨는 중국 및 한국 국적 공범들과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한국 대학생들을 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대학생 반모 씨를 감금한 뒤 피해자 리광호의 등에게 넘겨서 폭행, 고문하게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 국적인 함 씨를 우리나라로 송환하려면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와 태국 내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통해 인도 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일단 법무부는 태국 당국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고 태국 당국과 소통해 우리나라로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 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어땠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요. 매출은 93조 원, 영업이익은 20조 원입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넘은 게 오랜만인데 증권가 예상치였던 16조 원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번 실적은 반도체 업황 회복이 본격화됐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실적을 거의 혼자 끌어올렸다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일단 AI 서버 투자가 늘면서 메모리 수요가 빠르게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실적 중심에 메모리 반도체 있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반도체 시장이 실제로 지금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네, 핵심은 범용 D램과 HBM인데요. PC와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동시에 살아났습니다. 특히 AI 서버 투자가 급증하면서 고성능 메모리가 부족해졌고요. 특히 PC용 D램 가격이 한 달 새 15%나 올랐거든요. 메모리 업체들이 구형 D램 생산을 줄이면서 공급도 빡빡해졌습니다. 그 결과 가격이 빠르게 뛰었는데 이 가격 상승이 삼성전자 실적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네. D램을 쌓아서 만드는 제품인 HBM 사업도 좋은 영향을 줬는데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에 D램 가격을 큰 폭으로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수익성이 좀 크게 개선됐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주가 장 초반엔 좀 흔들렸는데 결국
또 신고가를 썼죠. 네,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0.03% 오른 4,552.37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오늘 오전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던 삼성전자 주가는 하루 종일 사실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장 초반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주가는 한때 13만 8천 원대까지 밀렸는데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고 실적 발표 효과가 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오후 들어서는 14만 4천 원대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이 크게 올라서 이제 웬만한 중산층 고령층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실제 어떻게 달라졌어요? 네, 정부가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좀 크게 올렸는데요.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247만 원입니다. 이게 네. 작년보다 한 달에 19만 원이나 높아진 상태인 건데요. 이제 웬만한 중산층 노인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됐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선정 기준액이 중위소득의 96%까지 올라왔고요. 사실 실제 계산은 조금 느슨한데요. 근로소득에 기본적으로 116만 원을 빼주고 거기에 남은 금액의 30%를 또 추가로 빼주게 됩니다. 집이 있어도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네. 금융자산도 2천만 원은 또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혼자 사는 노인이 월 460만 원 넘게 벌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재정 부담일 거예요. 수혜 대상 이렇게 계속 늘려도 넓혀도 괜찮을까요? 네, 바로 지금 논쟁 지점이 바로 그 점인데요. 네. 정부는 기초연금을 더 올릴 계획입니다. 지금은 월 33만 원인데 앞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깎던 제도도 줄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해에 들어가는 예산이 수십조 원대로 불어납니다. 게다가 고령 인구는 사실 좀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예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구조를 그대로 두면 재정 부담은 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이 너무 넓다라고 네. 지적하고 있고요. 정말 어려운 노인에게 집중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한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자, 2026년 올해는 4대 스포츠 이벤트 모두 열립니다. 다음 달 동계올림픽,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죠. 그리고 FIFA 월드컵, 또 아시안 게임이 개최됩니다. 이렇게 4개의 스포츠 대회가 한 해에 열리는 게 20년 만이다? 네. 아, 그래요? 보통 이제 뭐 짝수회에 뭐 스포츠 이벤트가 많다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원래는 2006년을 제외하고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2009년, 13년, 17년, 23년 이렇게 홀수에 열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올해 열리게 되면서 4개 대회가 모두 열리게 됐는데요. 뭐 첫 대형 이벤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계 올림픽입니다. 네.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에서 열리게 되는데 2월 6일부터 22일까지 16개 종목, 그다음에 116개 세부 종목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2006년에는 또 이탈리아에서 한번 열렸었어요. 토리노에서. 그때 네. 뭐 토리노 때 만연수 이렇게 기억하시는 그 팬들 많으실 텐데 이제 어제 개막 30일 앞두고 우리 선수의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근데 자신감이 넘쳐요. 일단 뭐 피겨 선수 출신 이수경 단장 같은 경우는 금메달 3개 이상 따서 베이징보다 좋은 성적 거두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가장 부담을 갖는 종목은 역시 쇼트트랙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항상 메달을 따도 본전이고 안 따면 좀 이상한 뭐 그런 종목인데 뭐 간판 최민정 선수 있고요. 신예 네. 김기리 선수 잘하고 있고 또 이제 8년 만에 대표팀에 합류한 심석희 선수가 개주에 출전하게 되면 네. 사실 뭐 여자 선수는 최강이고요. 남자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남녀 8개 또 혼성 1개 종목에서 금메달이 9개 걸려 있는데 뭐 최소 2개 정도 따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컬링 이제 우리한테는 팀킴으로 그렇죠. 유명했었는데 이제 네. 혼성에 김선영 선수하고 정용석 선수가 출전하게 돼요.
뭐 김서영 선수는 팀킴에 있었고 이번에 세 번째 올림픽 출전이거든요. 네. 뭐 정영석 선수가 처음이긴 한데 포부가 너무 당찼어요. 가장 늦게 출전권을 확보했는데 금메달 따고 가장 늦게 오겠다. 뭔가 자신감도 있고 도전감이 느껴져서 좋고요. 피겨는 이제 차준환 선수가 세 번째 나가게 되고 김연겸 선수가 출전하게 되고 여자 선수에는 신지아 또 이제 그 이혜인 선수가 출전하게 되는데 사실 이혜인 선수가 또 마음 고생이 심했었는데 이번에 올림픽을 출전하게 됐거든요. 네. 올림픽에서 그동안의 마음 고생 다 털어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스피드 스케이팅에는 김민선, 이나연, 박지우 선수 그리고 이제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게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 출전하고 있는 최가온 선수입니다. 네네. 뭐 올해 17살인데 월드컵에서 계속 메달 행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빙질만 잘 맞는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따져보면 세계라는 목표보다 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항상 이런 큰 대회에는 깜짝 스타가 날아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요. 어떤 선수가 나올지 또 어떤 화제를 불러일으킬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배미란 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월드컵보다 밀라노 올림픽을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녀 피겨스케이팅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뉴스레터 K가 웃을 수 있는 소식 많이 전해주세요.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계올림픽 개막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근데 아직 경기장이 완공 안 된 곳이 많다고 해요.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95%의 경기장을 재활용하는데 네. 약간 좀 가다듬어지지 않은 곳이 있고요. 또 아이스하키 결승전이 펼쳐질 경기장이 아직 약간 좀 지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경기장이 뭐 이렇게 중요해 그럴 수 있지만 보통은 프리 대회를 해서 선수들이 익숙할 시간을 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되게 되면 선수들이 오자마자 경기장에 적응해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됩니다. 뭐 동계올림픽 특히 동계 종목은 경기장이 홈터세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국 선수들이 워낙 많이 연습을 하게 되고 아무리 경기력을 높은 선수들이 와도 처음에 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이렇게 개장이 늦어지게 되면 조금 이제 저거 될 것 같고 특히 아이스하키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NHL 선수들이 모두 나오게 되는데 조금 세계 최고의 선수를 경기에 보기에 조금 미흡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조금 아쉬운 점은 요즘 그 스노보드 경기장이나 프리스타일 경기장에 자연설이 내리지 않는 점이 조금 문제가 좀 있다고. 좀 차이가 있나요? 자연설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인조 강설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스노보드하고 프리스타일이 약간 조금 그 한마디로 그 눈 생산이 지연되고 있어서 경기장을 완성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저희 뭐 농담 삼아서 이제 팥빙수 경기장이라고 하는데 선수들한테 뭐 부상 위험도 있고 하니까 이왕이면 1월 말부터 2월 초에 자연설이 좀 많이 내려줬으면 눈이 좀 많이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이게 선수들 안전도 그렇고 보기도 미관적으로도 그렇고 여하튼 뭐 분위기도 그렇고 자 자연설 얘기하셨고요. 자 야구 국가대항전이죠.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3월에 열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그 시청자께서는 저 동계올림픽이 많이 이제 기대가 되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야구의 절정이거든요. 그래요. 프로야구 관중이 1200만 시대를 맞으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이 높은 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국민 스포츠는 축구다 뭐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야구로 많이 그 좀 무게 중심이 옮겨갔나요? 네, 아무래도 매일 열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흘에 한 번씩 열리는 축구보다는 훨씬 팬들이 많은데요. 20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2006년에 4강 그리고 2009년에 준우승할 때까지만 해도 한국 야구 돼 역시 뭐 1번하고 해볼 만해 그런 상황이 됐는데 최근 세계대회 연속 1라운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는 명예회복의 무대인데 3년 전 마지막 경기 기억하실 거예요. 특히 뭐 타이완한테는 질 수 있는데 호주한테 지면서 1라운드 탈락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투수진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조편성이 체코, 호주, 타이완, 일본입니다. 또 호주, 타이완 또 들어 있어요. 거기다 또 일본이 들어 있다 보니까 사실 대진표상으로는 굉장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조 2위까지 2라운드를 가게 되는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 11월 8일, 11월 9일 체코하고 연습 경기할 적에 우리 2번 다 이겼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그 다음 주에 11월 15일, 16일 날 일본하고 경기에서 1무 1패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오랜 연패 사슬을 끊긴 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뭐 일본이 조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이완, 호주하고 2위 경쟁을 펼쳐야 되거든요. 첫 경기를 체코하고 하게 되고 두 번째 경기 일본, 세 번째 경기 타이완 그리고 호주입니다. 지난번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두 번째 경기부터 네 번째 경기까지는 정말 우리 팬들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첫 번째 경기 일단 무조건 이겨야겠네요. 체코는 무조건 이겨야죠. 무조건 이기고. 네, 그래야지 뭐 사실 타이완이라든가 호주를 제끼고 하는데 조금 다행인 건 우리 젊은 선수들의 구속이 이제 세계 수준으로 쫓아가서 거의 이제 160kg 가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는 기대를 가질만 하고 이제 더 이상 밀리면 안 됩니다. 이게 국가대항전이거든요. 네. 사실 한국 야구에 체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는 좀 전체적으로 경기장 한번 그라운드를 한번 들었다 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한국 야구의 자존심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확실히 보여지길 바라면서 이제 주제를 바꿔봅니다. 이번엔 축구입니다. 6월에 북중미 월드컵 개막해서 한 달 넘는 대장정을 벌입니다. 우리 목표는 뭐예요? 우리 목표는 16강 이상 8강 뭐 이렇게 지금들 잡고 있는데요. 일단은 8강. 8강. 네, 뭐 쉽진 않은 상황인데 홍명보 입장에서는 지난 2002년에 4강을 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최고의 성적을 거둬야 되고 사상 첫 원정 8강을 이제 달성하게 된다면 그동안의 부진 또 그동안의 하던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보면 또 한 가지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치르는 마지막 월드컵이 될 거라는 전망이죠.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기대가 큰데 이제 31살인가요? 34 된 것입니다. 그래요. 예. 네. 어쨌든 손흥민 선수, 넘었고, 그다음에 역대 최고의 미드필더라고 있는 이강인 선수, 그리고 최고의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함께 뛰는 월드컵이기 때문에 기대가 커지는데 사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경험했었잖아요. 네. 흔히 뭐 축구공은 둥글고 우리 선수들에 대한 전력이 많이 노출돼 있어서 지난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우승 도전했다가 실패를 하면서 대표팀에 홍역을 겪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조별리그 대진을 보게 되면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일단 월드컵을 우승했던 모든 팀들을 피했어요. 예. 개최국 멕시코이긴 한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 하고요. 유럽 플레이오프 팀은 아직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도 개최했지만 그다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남아공이 같은 조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1승만 올려도 32강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리 지금 벌써부터 많은 팬들을 1승 상대 남아공 잡고 있거든요. 네네. 뭐 이번에도 보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16강에 탈락하고 뭐 전체적으로 수비 조직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1승 상대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하지만 또 멕시코나 유럽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오는 팀들을 잘 요리한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홍명보 감독 사상 첫 원정 8강에다가 손흥민 선수가 지금 현재 3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월드컵에서 더 많은 골을 기록하면서 뭐 유럽에서 이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를 득점왕을 했고요. 지금 이제 그 MLS 가서 미국 가서 성공적인 데뷔를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월드컵마저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고 간다면 뭐 선수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활약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팬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화려하게 마지막을 이렇게 한마디로 피날레에 장식하면서 우리 그 손흥민 선수를 전설의 영역에서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여러 면에서 보게 되면 축구 대표팀 성적을 조금 더 내주셔야 할 거고 팬들은 역시 뭐 우리 또 응원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6월 7월 그 무더위에 앞서서 축구로서 시원하게 여름을 맞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9월엔 아시안 게임이 열립니다. 일본 나고야인데 이게 정말 일본에서 오랜만에 열린다면서요? 네, 32년 만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이 32년 만인데 사실 뭐 아시안 게임 하니까 우리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이제 뭐 세계 선수권 아니면 세계 국제적인 올림픽 아니면 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몇몇 종목에서는 올림픽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양궁입니다. 중국, 인도 상당히 강한 팀이 있는데 그래도 독보적인 일단 대한민국 양궁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고요. 그다음에 배드민턴 세계 여자 단식 1위는 안세영 선수 보유국인데 거기다가 우리 남자 복식의 김원호, 서승재 조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세용 선수가 2연속 금메달을 따주고 또 서승재, 김원호 선수가 또 금메달을 따주고 그러면 배드민턴은 정말 효자 종목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뭐 내심 응원하는 많은 분들이 응원하는 게 이제 그 신유민 선수가 얼마나 해줄 거냐. 그런 또 신유민 선수가 이번에는 임종원 선수하고 혼합복식에서 또 정말 메달을 또 하나 따줄 거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개인 종목에서는 그 우상혁 선수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영에서는 김우민, 황선우 역시
역시 최고의 선수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개인 종목뿐만 아니라 개영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응원하고 있는 선수 유도의 하미미 선수 아시안 게임에서 한번 멋진 금메달로 한 대미를 장식해 준다고 한다면 올해 우리 그 스포츠 팬들이 10일 그 마지막에 정말 그 아시안 게임에서 즐거움을 맛보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가을 야구로 넘어오면 올 시즌 한 해 정말 붉은 말이 달리는 것처럼 아우 정말 잘 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4가지 스포츠 이벤트 말씀해 주셨는데 3915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네요. 여러 가지 스포츠 이벤트 가운데 김한수 기자님 보시기에 팬들이 어떤 부분 가장 주목해야 할 최대 관전 포인트 하나 찝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WBC에서 자존심 회복. 그래서 우리 프로야구가 정말 강하고 우리 팬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은 다 됐지만 우리 김한수 기자님이니까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미국의 베네수엘라 전격 군사작전 여파가 한국 야구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사실 KBO에 베네수엘라 선수 내년에 뛰기로 한 약속한 선수가 5명이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 롯데 레이에스 그다음에 기아의 카스트로 선수는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서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화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화의 페라자 선수나 에르난데스 선수를 빨리 국내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항공편이 지금 여의치 않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선수를 빨리 데리고 오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이제 WBC 말씀드렸는데 사실 베네수엘라는 D조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경기를 해야 돼요. 이 선수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 그것도 이거 사실 경기를 하는데 경기장에 가는 게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런 국제 정세가 이렇게 되면서 새 야구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1950년대 첫 월드컵 출전할 때 뭐 비행기를 몇십 시간 타고 갔던 그 생각이 나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4강 신화를 썼던 2002년 한일 월드컵 공식 음악 끝곡으로 듣겠습니다. 그때 환호와 함성, 벅찬 감격 속으로 잠시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